김지수, 솔직히 말해봐요. 나한테서 도망치는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개소리 하지 마. 그럼 뭔데? 그냥 뭐. 난 너랑 있으면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대단하다. 넌 결국 너만 생각하는구나. 난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면 잡아. 미안하면 끝까지 같이 가보자고 말해봐. 됐어. 이제 알겠어. 너한테 난 그 정도였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 이제야 깨달았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종합병원. 11월의 어느 쌀쌀한 밤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의 마지막 낙엽들이 흩날렸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였다.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그리고 병원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들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빴다. 외래 진료도 많았고 수술 일정도 빠듯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니 밤 11시가 훌쩍 넘었다. 평소라면 피곤해 절어 곧장 집으로 향했겠지만 나는 아직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 때문이었다. 제니. 몇 시간 전 응급실로 실려온 그녀를 직접 담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경미한 뇌진탕과 찰과상이 있어 입원을 권유했다. 제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내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수락했다. 병실로 옮긴 후 그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제니는 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사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감정이 들긴 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우리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매일같이 병실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가 간호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라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 특유의 밝은 에너지는 여전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가 병실 앞을 지나칠 때마다 제니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나는 짧게 목례만 하고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러나 등 뒤에서 그녀가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또 도망가시네요. 나는 멈칫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제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제니의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제법 건강해 보이네요. 나는 차트를 확인하며 가볍게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럼 퇴원시켜주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경과를 더 봐야 해요. 에이, 너무해요. 투정을 부리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때 제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김 선생님, 저한테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며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요. 제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제니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 바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 피하는 거 다 알아요. 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내 감정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의 한종합병원 11월 초의 밤 병원 창문 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병실 안까지 은은하게 퍼졌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병원 복도는 한산했다. 나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끝에야 마지막 회진을 돌고 있었다. 제니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지 그녀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차트를 확인한 후 짧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좀 어때요? 제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덕분에요. 아직 무리하지 말고 쉬어요. 그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김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해요. 나는 순간 멈춰섰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차트를 꽉 쥐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농담하지 마요. 농담 아니에요. 제니 씨,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괜한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 괜한 생각.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네, 몸이 아프면 감정도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럼 나아지면 이 감정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도 그렇게 바랄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시선이 내 등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진료를 보고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요즘 딸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신경 쓰였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요즘 어떤 환자랑 좀 특별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아? 혹시 그 경찰 맞아? 그 젊고 예쁜 여자. 원래 김 선생님이 남자한테 관심 없다는 소문이 있었잖아.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병원에서는 늘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군거림이 커지고 나를 대하는 몇몇 동료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다. 과장의 호출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를 마치고 연구실로 가려는데 병원장실 앞에서 수간호사가 나를 불러 세웠다. 김 선생님, 과장님이 찾으세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그냥 가보면 알아요. 수간호사의 어정쩡한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나는 무표정하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손짓했다. 앉아요.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과장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봤다. 김 선생, 요즘 병원에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선생이 한 환자랑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가 있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병원 분위기에 영향을 주면 곤란해. 저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과장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나를 빤히 바라봤다.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김 선생도 잘 알 거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말투를 낮췄다. 나도 김 선생 개인 사생활엔 관심 없어. 하지만 이런 소문이 계속 돌면 병원 입장에서 곤란해진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적당히 거리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를 정리했다. 김 선생, 난 너를 아낀다. 그러니까 조심해.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장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손끝이 차가웠다. 서울 서초구 11월 셋째 주 토요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지 길거리는 한산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도 병원에 나가 진료를 보거나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했겠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는 꼭 집에 오라고 하셨다. 그 말투에서 이미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싸늘했다.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 신문 한 부가 던져졌다. 신문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유능한 의사, 그러나 경찰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김지수, 너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고는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너한테 수군거리는 거 알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전부 이 기사 봤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다. 엄마, 난 남들 시선 신경 안 써. 나는 신경 써. 가족이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됐다.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어.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의사가 됐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 뭔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엄마한테 중요한 건 내 행복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너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엄마, 난 도움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난 나 자신을 버리는 거야.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대화는 결코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서울 용산구 한강진의 어느 작은 카페. 11월의 마지막 밤이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코트를 단단히 여민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 비가 분위기 있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카페 한쪽 창가 자리, 우리가 자주 앉던 곳.
손에는 따뜻한 머그컵이 들려 있었지만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제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었다.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제니는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다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족한테도. 손끝이 저릿했다. 제니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김 선생님, 저한테서 도망치고 싶어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봐요. 무서운 거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제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족이 반대하는 거, 그런 게 부담스러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니,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죠.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제니는 웃었지만 그 미소가 너무 씁쓸했다. 저요. 김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근데 김 선생님은 이 관계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제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가 먼저 놔줄게요.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끝도 닿기 전에 멈췄다. 제니는 나를 바라보다가 휘식 웃었다. 역시 잡지 않네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김 선생님, 저는 후회 안 해요. 선생님을 좋아했던 것도, 이렇게 끝나는 것도. 그녀는 코트 단추를 잠그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잘 지내요.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나가지 않았다. 병원 앞 카페에도 반짝이는 조명이 걸려 있었고 지나가는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제니와 헤어진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가려 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진료를 보고 점심도 대충 때우고 수술 스케줄을 소화하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 없었고 겨우 눈을 감아도 꿈속에서조차 제니가 나타났다. 수술실에서는 집중이 안 됐다. 손끝이 떨린 적도 있었다. 실수를 할까봐 손을 꽉 쥐고 다시 정신을 붙잡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게 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제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나는 두려웠다. 그날도 회진을 돌고 있었다. 간호사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데 간호사 2명이 내 뒷모습을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김 선생님,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뭔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야 하나?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예전에 돌던 그 소문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멈춰서지 않았다. 못 들은 척, 신경 쓰지 않는 척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정말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날 밤 퇴근을 하지 않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한강 쪽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잘못한 걸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니를 놓아버렸다. 하지만 나는 진짜 지켜야 할 걸 놓친 게 아닐까?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지금도 모르겠다. 손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어머니에게 온 메시지였다. 지수야, 다음 주에 작은아버지 생신이라 다 같이 모이기로 했다. 그때는 꼭 와라.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 손가락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제니,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가장 소중한 걸 스스로 버린 걸까? 나는 끝내 알 수 없었다.